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유일선 교수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한 이제 관련된 강연을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5G 특화망 보안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애트리랑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5G 특화망을 위한 이제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에 있고, 이제 이 보안 가이드라인이 실제 우리나라 이제 5G 특화망이 구축되는 데 있어서 그 안전한 생태계를 확충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여를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5G 특화망 보안 연구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이제 그 IITP 연구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최종적인 목표는 5G 특화망 구축 유형 및 서비스별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세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5G 특화망 표준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보안 위협을 도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안 위협 도출의 분석을 근거로 해서 두 번째 세부 목표입니다. 5G 특화망 구축 유형 및 서비스별 국내 보안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5G 특화망 그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보면 5G 특화망과 기업망 인프라 보안 취약점 분석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또한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5G 특화망, 기업망, 통합 연동 보안을 위한 보안 위협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프로세스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2024년 작년부터 이 연구를 시작을 했고, 2027년 12월까지 총 3년 9개월의 연구 과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국제표준 3GPP나 NIST를 적극적으로 인용 및 분석해서 이제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축 유형, 5G 특화망을 어떤 유형으로 구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유형별로 이제 구축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국내 환경에 적합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할 것이고, 동시에 이제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에 시작을 해서 2025년 올해인데요. 올해 이제 각 5G 특화망 구축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은 이제 저희가 TTA를 통해서 표준화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은 저희가 이제 총 3년 9개월 동안 연구 개발할 보안 가이드라인 중에서 핵심을 발췌해가지고 표준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표준의 목적은 5G 특화망을 안전하게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안 요구사항과 점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고, 적용 대상은 5G 특화망 사업자 또는 구축 기업이고, 주요 내용은 특화망 보호 대상 정의, 보안 위협, 구간별 보안 요구사항 및 점검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것을 표준 과제를 제안을 했고, 표준 과제가 2025년 6월 13일에 채택이 돼서 지금 이 표준 과제 하에서 이 특화망 보안 가이드라인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특화망 구축 유형을 저희가 이제 분류를 좀 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분류의 근거는 국제표준 3GPP TS23.501 문서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4개의 유형으로 저희가 5G 특화망 구축 유형을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이제 SNPN이라고 해서 이거는 스탠드얼론 난 퍼블릭 네트워크입니다. 일단 3GPP나 이쪽 표준 쪽에서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에 사설망이라고 그랬다, 이제 특화망이라고 그랬다가 또 이음넷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표준 쪽에서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피해서 난 퍼블릭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NPN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유형 중 첫 번째가 스탠드얼론 NPN이라고 해서 줄여서 SNPN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 PNI NPN이라고 있습니다. PNI NPN 말이 좀 약간 어려운데 별거 아닌 겁니다. 이거 뭐냐면 Public Network Integrated NPN이에요. 그래서 특화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특화망 단독으로 하는 것이 SNPN이라면, 특화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공용 5G망의 요소를 갖다가 가져다 쓰는, 인프라를 가져다 쓰는 것을
P&I, NP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I, NPN에서도 세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랜을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랜만 공유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두 번째가 랜 및 그 컨트롤 플레인을 공유하는 거. 5G 코어망에 이제 제어 부분이 있고, 사용자 그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부분만 이제 공용 그 5G 인프라를 활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랜 및 그 컨트롤 플레인 공유형 P&I, NPN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공공망 호스팅 방식 NPN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공용 그 5G 인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특화망 5G 특화망 사업자가 클라우드에다가 커다란 이제 그 특화망 인프라를 만들어 준비를 해놔요. 클라우드에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갖다가 그 적용하는 5G 특화망 구축하는 쪽에서는 거기에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그 자원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현지에서는 그냥 5G 단말만 가지고 접속을 하고 그 랜도 공용 랜을 쓰고 그 다음에 코어망도 다 그 클라우드에서 그 특화망 사업자 혹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다 적극 활용한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공공 호스팅 방식 NP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을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 그러니까 다시 좀 이제 분류를 얘기하면 첫 번째 이제 특화망 구축 유형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탠드얼론 non-public 네트워크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P&I non-public 네트워크, 그러니까 퍼블릭 네트워크, 공용망을 의존하는 공용망과 통합된 그 non-public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그 P&I non-public 네트워크에서도 다시 세 개의 그 sub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탠드얼론 그 non-public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5G 특화망을 구축할 때 모든 5G 특화망 네트워크를 그냥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그 사업자가 직접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거고, 이거는 보통 이제 굉장히 그 예산이 충분하거나 그 자체가, 그 구축하는 그 사업자 자체가 굉장히 그 규모가 큰, 그래서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될 수 있는데, 네이버가 이제 자사의 건물에다가 5G 특화망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랜부터, 그러니까 기지국부터 해가지고 코어망까지 다 자체 기술을 써가지고 이제 그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보안 측면에서 어떤 것이 좋냐면 사업장 내에서만 데이터가 이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외부망을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다른 유형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어망이 바로 현지에 같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적화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축할 경우에는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력이 이제 5G 특화망에 대한 이해, 보안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력이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 그 많은 뉴스 미디어를 보면 접하는 게 있죠. 상상만으로 했던 공격들이 막 눈앞에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소액 결제, 뭐 KT 소액 결제 지금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이전에 SKT 그 망이 해킹당한 사례들, 이런 것들은 그것을 운영하는 보안 인력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어떤 잘못된 이제 뭐 실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특화망을 구축하게 되면 각 특화망을 운영해야 되는 인력들이 좀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구축하게 되면 그 부분도 이것을 구축한 쪽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부담도 되고 보안에 있어서 오히려 좀 허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그 P&I NPN이라고 하는 구축 유형입니다. P&I NPN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Public Network Integrated Non-Public Network이라고 하고요. 이 P&I NPN에서는 세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랜을 공유하는 거, 두 번째가 랜 및 컨트롤 플레인 공유하는 거, 그 세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랜부터 시작해서 5G의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다 그 5G 공용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비용 면에서 이제 가장 그 저렴한 거는 마지막 공공 호스트 방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축하는 뭐라 그러죠? 용이도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도 이제
랜 공유형이나 공공망 호스팅 방식 NPN이 이제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랜 공유형이 요새 우리나라에서 좀 이슈가 되는데, 이제 국방 쪽에서 특화망을 갖다가 구축하고 싶어 하는데, 국방 쪽에서 이제 특화망을 구축하는 건 좋은데, 기지국을 전체 전국에다 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특화망을 구축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방 쪽에서 뭘 원하냐면, 그 공용 이동통신사에 랜을 갖다 공유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그거를 또 이동통신사 쪽에서는 공유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약간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이해관계가 좀 안 맞아 떨어져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방 쪽의 특화망이 빨리 활성화가 되면 그게 이제 5G 특화망 사업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걸림돌에 있어요. 하여튼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모델입니다. 랜 공유형. 예. 그 5G 특화망의 코어망이라든지 이런 건 다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는데, 기지국은 이제 그 공용 인프라를 쓰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특화망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죠. 국방 같은 게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동통신 지금 현재 그 운영하고 있는 KT, SKT, LG 플러스의 기지국을 그대로 공유한다면 굉장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청들을 국방에서는 하고 있고, 이제 이 통사에서는 좀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요 모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국적인 대규모의 특화망을 적용할 때, 혹은 뭐 그냥 학교에서도 굳이 기지국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구축 안 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 공용기지국을 사용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장점은 뭐냐면은 특화망 내부에 이미 코어망이 다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처리하는 것들이 빠르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외부 랜을 사용한다라는 게 보안의 취약점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랜과 컨트롤 플레인, 그러니까 5G 코어망이 있는데 코어망에 있어서도 데이터 말고 제어 부분을 5G 공용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쪽을 처리하는 그 사용자 평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MEC, 엣지 클라우드 쪽은 전부 이제 그 현장에다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기관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경우에 이제 주로 전형적으로 쓰는 것이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랜과 컨트롤 플레인, 그러니까 이제 이동통신망을 제어하는 그 제어부는 이제 그 데이터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만 자체적으로 이제 더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공공망 호스팅 방식 NPN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동통신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쪽 기관에서 모든 걸 다 의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이제 특화망 사업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루온이라는 특화망 사업자가 있다. 그럼 이루온이라는 특화망 사업자가 클라우드로 이제 5G 네트워크에 관련된 요소들을 다 이미 서비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특화망을 구축하고 특화하는 기관은 그 랜 있죠. 그 공용 그 기지국을 대여하고, 그 다음에 이루온이라고 하는 특화망 사업자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약을 하면 그냥 좀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하루 만에 자기 기관에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빠르고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얘의 단점은 뭐죠? 데이터가 공용 인프라로 흘러간다라는. 예. 그래서 전적으로 그 공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업체를 믿어야 된다라는. 뭐 이런 것이 한계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 서비스라면 이 부분도 좋다. 그래서 저는 5G 특화망이 이 특화망이 5G 쪽에서는 오프닝을 하지만 6G 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6G 때 이제 엄청 활성화가 될 거고, 그때는 진짜 굉장히 다양한 특화망 기반의 서비스들이 제공이 될 건데, 그 잠시 2시간 동안 존재하는 특화망 서비스, 뭐 하루 동안 존재하는 특화망 서비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어떤 월드컵 뭐 친선 경기 같은 게 열릴 때 그때 딱 잠깐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특화망 바로 만들었다가 바로 이렇게 그냥 저기 소멸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서비스를 쓰면 굉장히 유용한 거죠. 예. 여하튼 간에 이제 이 서비스는 굉장히 그 비용 면에서 그다음 구축 난이도 면에서 굉장히 용이하지만 이제 거꾸로 이제 그런 만큼 모든 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보안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그 저기 뭐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구축 유형을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같이 그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호 대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5G 특화망의 보호 대상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저희가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5G 특화망 연결 기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5G 망에서의 단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공용망에서는 스마트폰을 쓰지만 실제 특화망에 가서는 단말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뭐 CCTV가 될 수 있고, 우리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보시는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단말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특화망을 이제 이 단말 입장에서 특화망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특화망을 선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카드 혹은 e심 카드를 어떻게 장착시키고 어떻게 가입자 식별자를 할당할 것인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화망 단말이 있으면 이 단말이 처음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 그 포인트가 있죠. 그건 무선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선 구간은 물론 무선망과 그 다음에 기지국으로 이제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말과 기지국 간의 무선 인터페이스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NGRAN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합당한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을 통틀어서 우리가 지노드비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기지국이 더 세분화돼서 RUCU, DU로 나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란이 도입되면서 이제 더 복잡해지고, 거기다 좀 전에 이제 발표하셨던 것처럼 AI 요소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합쳐서 랜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어망이라고 있습니다. 5G의 네트워크의 핵심. 그러니까 모든 제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주는 핵심이 이제 코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코어 네트워크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부르는 제어 평면과 그 다음에 유저 플레인이라고 부르는 사용자 평면, 그리고 이제 각각의 네트워크 장비인데요. 5G에서는 이 네트워크 장비들이 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라이즈드 된 이러한 네트워크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5G 코어 네트워크이고, 그다음에 구슬이 섬하려도 꿰어야 고배라고, 네트워크 인프라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그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야겠죠. 마지막 요소는 그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하는 부분이요. 5G 네트워크 및 기업망이 연동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엣지 클라우드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인바이러먼트들을 다 통틀어서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라든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화망과 기업망 사이의 연동 구간, 뭐 방화벽이라든지 MEC라든지 이런 엣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있다. 그래서 총 4개의 대상으로 우리가 나눠서 이것을 5G 특화망을 구축할 때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그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화망 보호 대상이랑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대략적으로 사이버 위협 도출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요구 사항은 굉장히 저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증, 프라이버시, 이런 이제 기본적인 보안 요구 사항을 이제 5G 특화망이 만족시킬 수 있느냐, 또 그것과 관련된 취약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연결 단말이든 5G 무선 구간이든 5G 코어 네트워크이든 뭐 5G 네트워크 및 기업망 연동 구간이든 여기에 공통적으로 이제 그 직면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뭐 물리적 위협, 그러니까 스니핑이라고 하는 도청 공격, 데이터 유출 및 변조,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으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뭐 예를 들면 연결 단말 같은 경우는 뭐 기기 유형과 어플리케이션 공급망의 다양성 및 복잡성 때문에 뭐 다양한 취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악의적인 하드웨어. 여러분 스마트폰도 이제 악의적인
악의적인 그 악성 코드에 의해 감염될 수가 있는 것처럼 각각 단말도 뭐 로봇이라든지 CCTV도 악의적인 그것들에 의해서 감염된 채로 배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악의적인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무작위 공격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생체 정보. 왜냐하면 스마트폰 그 단말이 그 여러분들의 생체 인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체 정보를 다룰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5G 랜 쪽에서는 아무래도 네트워크 트래픽이랑 이제 통신에 대한 취약점. 그래서 지금 그 KT 때문에 지금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KT가 무선 구간 쪽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원인이 뭔지를 갖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이쪽 5G 랜 쪽에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지 통신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5G 코어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제 보안 가시성 이슈라든지 보호 수준의 차이에 따른 공격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G 네트워크 및 기업망 연동 구간에서는 프로토콜의 구조적 결함, 그다음에 네트워크 가상화를 악용한 취약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면 공통 쪽에서 좀 더 이제 저희가 집중을 해보면 공통 쪽에서는 이제 그 보호 대상별 물리적 위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널 공격, 스니핑 공격, 중간자 공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것은 물리적 장치나 인터페이스 접근을 통해서 기기 고장이 있을 수 있고 펌웨어를 불법적으로 볼 수 있고 탈취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CCTV가 저기 단말이다 그러면 CCTV가 막 물리적으로 그렇게 배치돼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직접 접근해가지고 CCTV의 펌웨어를 막 조작할 수 있고 이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특화망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예를 들면 공장에 그 5G 단말이 1000개가 있고 2000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사람이 다 이렇게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부채널 공격도 있고 그다음에 스니핑 공격이라고 해서 이제 그 모니터링하고 도청하는 공격. 그다음에 이제 중간자 공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거고 지금 그 KT에서 지금 발생한 그 공격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중간자 공격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악의적인 그 공격자가 그 네트워크 단말과 그 다음에 코어 네트워크나 혹은 라디오 네트워크 사이에서 존재해서 거기서 이제 사칭을 하면서 중간자 공격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 단말 쪽에서는 이제 제일 그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디바이스가 악성 코드 혹은 악성 펌웨어에 의해서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그 무선 청소기 지금 뭐 취약점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독립적인 애인데 얘가 스마트홈 패키지로 나왔다. 그리고 그 스마트홈이 5G 특화망이다.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여기 무선 청소기가 어떤 공격의 주체가 돼서 갑자기 어느 날 돌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 무작위 공격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각각 디바이스에 대해서 혹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사용자 인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안의 과정이 있을 때 무작위로 값을 대입해가지고 그 해킹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는 공격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펌웨어 변조 및 악용. 이거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그런 그 단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설치된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펌웨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 이게 공급망이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스마트 업데이트를 로봇을 도입을 했어요. 로봇을 도입했는데 이 로봇이 그 소프트웨어 기본으로 되고 펌웨어 기본으로 가니까 얘네를 어쩔 수 없이 스마트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업데이트 하는 도중에 악성 코드가 들어온다든지 이래버리면 갑자기 로봇가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뭐 이런 공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생체 정보 조작 공격. 이건 상황에 따라 틀린데 뭐 예를 들면 얼굴 인식해가지고 공장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 단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뭐 사무직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CCTV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계속 인식하고 있어. 뭐 이런 근무 환경이 있다 치면 여러분 생체 정보를 갖다가 그 다뤄야 되는데 이럴 때 그 생체 정보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연결 단말과 관련된 보안 위협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 랜 무선 구간 쪽에서는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이 노출되거나 변조되는 것. 우리가 이제 시그널링 메시지, 그러니까 제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네트워크 제어를 시도하는데 이 제어를 할 때 필요한 시그널링 메시지들이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을 실어 나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호되지 않고 노출되면 해커들이 이제 그 공격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들이 노출된다? 혹은 변조를 시도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그 비딩 다운 어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딱 켰는데 분명히 5G여야 되는데 LTE로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 그냥 믿잖아요. 여기는 5G가 잘 안 돼서 LTE로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5G에 비해서 LTE가 취약점이 더 많죠. 그죠? 근데 만약에 허위기지국 공격이 발생해가지고 여기를 의도적으로 LTE로 다운을 시키는 공격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조작해서 할 수 있는 공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당연히 5G가 돼야 되는데 잘못된 네트워크에 접속돼서 LTE로 뜨는 거야, 안테나가.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 신호가 약해서 LTE인가 보다 하고 속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공격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네트워크 재민 공격은 이건 못 막아요. 이건 그냥 갑자기 그 전파가 안 되도록, 불능이 되도록 하는 공격이거든요. 이제 이런 공격들을 통해서 이제 가용성에 심각한 그 문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간섭 공격. 이거는 이제 공격자가 그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통신하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도 KT 그 소액 결제에서 일어나는 그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갑자기 카카오톡이 멈췄다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장비가 있는데 실제 여러분 스마트폰이 딱 연결이 끊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칭하는 다른 스마트폰이 연결되면서 공격이 발생하는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 사칭하는 그 스마트폰이 연결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연결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네트워크 간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멈춰있는 순간에 다른 쪽 내 거를 사칭하는 스마트폰이 들어가서 소액 결제를 수행하는 거죠. 지금 이제 대충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 간섭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위 기지국 공격이라고. 그래서 실제 우리 스마트폰이 접속하는 기지국이 있는데 가짜 기지국이 이제 존재해요. 그래서 가짜 기지국이 존재해서 얘가 신호를 강하게 주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신호를 강하게 주는 쪽으로 접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 와이파이 해봐서 알죠? 와이파이 딱 키면은 와이파이 그 주변의 공유기가 신호가 강한 것부터 쫙 돼 있고 우리 보통 강한 거에다 접속하잖아요.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 수동으로 돼 있지만 5G나 4G는 여러분들 자동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신호가 강한 기지국이 딱 뜨면 여러분 단말은 글로 가요. 거기에 딱 붙으면서 얘가 좀 고도의 기지국이다 그러면 거기서 붙으면서 다양한 공격들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허위 기지국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 코어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5G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의 취약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사실 좀 못 막거든요. 데이터 및 액세스를 남용하는 거. 정상적인 사용자가 필요 이상으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접속을 해서 액세스를 남용하는 거예요. 남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특정한 사용자가 자원을 독점하게 돼. 얘가 계속 이걸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의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등록한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는데 이게 LTE 때까지는 물리적인 피지컬한 장비여가지고 이게 이런 공격이 쉽지 않았는데 5G로 가면서 이게 소프트웨어라이제이션 됐다 그랬잖아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클라우드 네트워크 시스템에 만약에 접근할 수 있으면 임의로 그 소프트웨어된 컴포넌트를 임의로 심어서 이게 악의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뭐 이런 공격들도 가능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기타 등등 이런 위협들이 5G 코어 네트워크에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G 네트워크 및 기업 연동 구간에서는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련된 취약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스라고 하는 가상의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안을 잘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5G 식별자 관련된 취약점도 가능합니다. 5G 식별자는 이제 보통 단말은 그 LTE 때는 임시라고 불리우고요. 5G 때는 수피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피 식별자들이 이제 전달을 해요. 식별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5G 쪽에서는 이게 암호화가 돼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암호화된 것들 갖다가 뭐 재전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식별자를 의도적으로 변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에 던지면 그 반응을 보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취약점들은 이제 그런 공격들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각각의 그 네트워크 그 보호 대상, 네 가지 보호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요약은 많이 했는데 그 위협들을 갖다가 쭉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점검 항목들을 쭉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쪽에서는 총 65개 항목을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부분이냐면, 접근 통제 및 사용자 인증 쪽에서 12개의 점검 항목. 그러니까 이 점검 항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특화망의 점검 보안을 확인하러 들어가서 이 점검 항목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그 특화망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제 보는 거죠. 보안 측면에서. 그래서 총 65개 항목을 공통 사항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 첫 번째가 이제 접근 통제 및 사용자 인증. 그다음 두 번째가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한 것을 34개 항목을 저희가 도출을 했고,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는 11개 항목, 그다음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는 8개 항목을 저희가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단말, 그러니까 그 단말에 대해서는 총 53개의 항목을 도출했는데, 이 5G 특화망 서비스 연결 단말에 이제 공통적으로 구성되는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는 23개 항목, 운영체제 관련해서 18개 항목, 하드웨어 5개 항목, 펌웨어 7개 항목 등 이렇게 저희가 점검 항목을 만들면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5G 기지국에 대해서는 총 16개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5G 특화망 기지국의 구성 요소인 무선 유닛 3개 항목, 분산 유닛 6개 항목, 중압 유닛 7개 항목에 대한 점검 항목을 분류하고, 그리고 이제 각 구성 요소별 위험 요소를 식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 자료를 좀 준비하는 거 좀 일찍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KT 네트워크 지금 현재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점검 항목이 제대로 대응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KT 공격 자료도 지금 아직 많이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 허위기지국 관련된 그 위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허위기지국 관련된 위협을 좀 더 스타디를 한 다음에 이 점검 항목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저께 유재명 제2차관님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셨는데, 이게 허위기지국이다 아니다라는 그 말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냥 차관님이 딱 못을 박으셨어요. 허위기지국에 의해서 발생된 공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보안 점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터디를 들어갔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그 KT가 밝힌 그 내용은 많은 것을 밝히진 않았지만 걔네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접속된 스마트폰의 목록을 보니까 자기네가 관리하지 않은 아이디를 가진 기지국에 접속됐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짜 기지국, 허위 기지국, 그러니까 KT에 속하지 않은 그 기지국을 통해서 접속이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허위 기지국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의문을 갖는 게,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기지국이 어떻게 코어방에 접속이 되는지, 어떤 경로로 이게 접속이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보는 아이디라는 거 아니에요.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가 접속됐다는 뜻이에요. 그 코어망에. 예, 그 부분이 이제 심각하게 풀어야 될 부분이다. 뭐냐면은 기지국과 코어망 사이에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자료를 보고 저희가 이제 이 점검 항목에서 이제 앞으로 적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키사 담당자분이랑 좀 대화를 좀 나눴는데, 상상에 있었던 공격이 눈앞에 이루어지니까 전율을 느꼈다고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공격자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전혀 맨땅에 헤딩하는 공격으로는 이게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SKT가 이렇게 좀
해킹 당한 방식으로 사전에 미리 정보가 유출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는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허위 기지국 때문에 기지국 쪽에서 허위 기지국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독립형 5G를 안 쓰고 그 종속형 5G를 쓰기 때문에 이 인증 쪽 과정은 다 LTE를 쓰거든요. 근데 LTE에서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단말의 식별자가 그 처음 인증할 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임시라고 하는 그 식별자거든요. 이 임시가 그냥 처음에 초기 인증할 때 유출이 돼요. 예, 그거는 그래서 도청 능력이 있는 장비만 갖다 여기다 켜놓으면 무수히 많은 그 임시값을 갖다 다 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임시 캐칭이라고 하는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 거기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아낼 수가 있었다. 그 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공격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5G 특화망 코어 쪽에서는 저희가 40개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네트워크 펑션에 대해서 이제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및 기업 연동 구간에 대해서는 총 18개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공중망 연동 구간은 4개 항목, 특화망 내부 연동 구간은 5개 항목, 그 다음에 레거시 시스템 연동 구간은 4개 항목, 외부망 연동 구간은 5개 항목,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총 18개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할 때가 좀 됐는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면서 점검 항목을 도출했고, 이거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엄청 많은 문서를 읽어가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또 최근 그 동향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KT의 소액 결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SKT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SKT 같은 경우는 사용자 그 단말의 개인정보죠. 유심에 있는 정보를 그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버 쪽에서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당연히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거나 하드웨어 쪽에 안전하게 저장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암호화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그 이슈였고, 그래서 해커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임시라든지 비밀키 K라든지 아니면 IMEI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유출이 됐는데, 너무 재미있었던 SKT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게 3GPP 문서에서는 이것을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것이 맨데이터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제대로 했다라고 그 국회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조건이었던 LG U+라든지 KT가 암호를 해서 저장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자의 판단, 운영자의 결정이 이제 순간에 이 네트워크를 갖다가 어떻게 취약하게 만드느냐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그런 장면이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 보안 쪽 업체에 아는 동료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업체가 얘기하기를 SKT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베이스 보안 제품을 납품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방금 얘기한 그 개인정보들을 저장할 때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까지는 깔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한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용자 정보를 저장해야 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저장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암호화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방금 얘기한 중요한 정보, 임시라든지 비밀키 K 이런 거는 저장하지 않았다라는, 뭐 이런 걸 우리가 저도 자세히 봐야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안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이제 좀 세밀하게, 완전 디테일하게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이 보안 가이드라인 저희가 정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특화망의 안전한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